안녕하세요, 팩트남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멤버십 회원분들 감사의 의미로 선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멤버십 게시판 꼭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게시판을 통해서 예고해드린 것처럼 폴란드의 KF21 관련 기사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사는 2025년 7월 18일 디펜스 24의 기사의 내용인데요. 얼마 전에 폴란드의 공군 사령관 노박 소장이 카이를 방문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 방문 동안에 KF21을 탑승을 했는데, 이번 탑승에 대해서 폴란드가 공군의 신규 플랫폼 후보로 KF21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봤을 때 KF21이 과연 폴란드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의문을 던지면서 기사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은 KFX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한 멀티롤 전투기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의 시제기 개발을 성공적으로 알렸으며, 이후에 공군이 양산형 기체를 주문하면서 본 프로그램이 궤도에 올랐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디펜스 24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글로벌 북방구에서 매우 이례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맞습니다. 전투기 개발 역사가 오래된 지역, 즉 경제력과 기술력이 뒷받침되는 선진국들이 주로 북방구에 모여 있잖아요. 그러한 가운데 대한민국이 KF21을 개발함으로써 세계 전투기 개발 지도를 새롭게 재편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KF21의 성공은 현재 상황에서 더욱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바로 다른 국가들도 자국의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인데, 예를 들어 터키의 TFX, 그리고 인도의 AMCA, 그리고 프랑스 주도의 FCAS와 영국 주도의 GCAP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프로그램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기술 실증을 제대로 한 나라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디펜스 24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KF21이 첫 비행을 하기 전에 이들 중에 그 어떠한 나라도 기술 실증 단계를 넘어서지는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KF21의 개발이 단연 성공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아침부터 국뽕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성공을 했는가, 이런 배경에 대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디펜스 24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명을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선택한 개발 방법에 대해서 비중 있게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크게 분류를 해보자면, 첫째, 대한민국은 국제협력을 선택했다. 그리고 두 번째, 욕심을 부리지 않고 단계적인 발전 전략을 택했다. 두 가지 개발 방법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제협력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국제협력과 관련된 내용에서 디펜스 24는 로키드 마틴과의 협력을 키포인트로 꼽고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한 경험이 있는 몇 안 되는 회사로서 대한민국이 KF21을 개발하는 전 단계에서 많은 부분에서 대한민국과 협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KF16의 면허 생산을 필두로 해서, 그리고 T50 훈련기의 개발, 그리고 이 훈련기를 기반으로 해서 TA50, FA50으로 기체를 발전시킨 이 내용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동안 로키드 마틴과의 국제 협력이 대한민국이 KF21의 개발을 성공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협력은, 예, 맞습니다.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는 해외 수출의 첫 고객의 조건과 함께 프로그램의 예산을 20%를 부담하는 상당히 괜찮은 조건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 맞습니다. 계속되는 협력의 문제들이 발생을 했다 언급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잦은 분담금 체납 문제와 또 그로 인한 프로그램의 수차례 위기, 그리고 얼마 전까지도 기술정보 무단 반출에 대한 이슈들이 상당히 크게 존재했다라고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런 위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도적으로 개발을 지속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7월 첫 비행을 시작으로 다음해 6월에는 마지막 시제기까지 모두 비행을 완료했다. 그리고 24년 여름 블록 1의 20대 양산을 시작하고, 그리고 얼마 전이죠, 25년 6월 마지막 20대 주문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2026년에는 초기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며 묵묵히 걸어온 대한민국의 노력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한 번도 실패 없이 진행을 했다라는 점에서 시제기 첫 비행 이후 이 모든 과정을 5년 안에 성과를 이루어냈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진짜 이 부분은 뭐 국뽕이 아니라 대단한 겁니다. 하물며 이보다 기술적으로 덜 복잡한 자동차도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 여러 번 타이밍 딜레이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진짜 우리 엔지니어들 그리고 엔지니어를 비롯한 이 서포트 조직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진짜 좋은 결과를 일궈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기 멀리 있는 이 폴란드의 디펜스 24도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뿌듯합니다. 그리고 이런 국제협력과 관련해서 좀 재밌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폴란드가 KFX 프로그램 동안 스쳐 지나갔던 국가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터키 있었죠. 터키는 무리한 요구를 해서 저희와 갈라졌고 그리고 스웨덴, 미국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대한민국이 성공하기 위해서 선택한 개발 방법 중에 하나 국제협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자, 다음은 단계적 개발 전략입니다. 저도 과정을 중요시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단계적 발전 전략을 취한 것이 진짜 신의 한 수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디펜스 24도 대한민국의 이 전략을 상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먼저 KF21 프로그램이 정시성, 타임 딜레이 없이 시간을 정확하게 맞췄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체계적 추진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시제기 개발과 각종 시험의 일정이 모두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다라고 상당히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기 제작 강국인 미국, 유럽, 러시아의 유사 프로젝트와 비교해봤을 때 전혀 지연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계적 개발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기사는요, 대한민국이 처음부터 지키지 못할 과도한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다라고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블록 1은 5세대가 아닌 4.5세대급으로 개발을 시작하였고, 여기에는 스텔스 성능의 제한과 내부 무장창 부재 등의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10개의 외부 무장창, 그리고 유로파이터 트렌치 1과 같은 개념으로 공중의 임무를 전용으로 하는 기체로 개발을 하면서 타이밍에 딜레이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상당히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인도의 AMCA, 터키의 TFX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5세대 기체 또는 5.5세대 기체를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물론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런 과도한 프로그램의 목표가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이유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펜스 24는 대한민국이 이런 점은 정말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리 없이 블록 1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블록 2, 공대지가 가능한 다목적 공중 우위기로 진화를 하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요, 블록 1 대비 다양한 신형 무장을 통합할 예정이고 스윙 롤 수행 능력을 갖출 예정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윙 롤이라는 게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멀티롤 기체다, 다목적 기능. 근데 이 표현보다는요 조금 유연하고 고급스러운 개념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게 멀티롤과 뭐 비슷한 의미지만요,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임무 중간에 역할 전환이 가능하다는 이런 의미를 살짝 내포하고 있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 선택으로 봤을 때 지금 이 디펜스 24의 기자는 KF21에 상당히 우호적이다 라는 이런 점을 좀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블록 2는요 2028년까지 첫 배치를 시작으로 2032년까지 80대를 생산할 예정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블록 2까지 진행을 돼도요 완전 5세대 기체인 F-35에 비교했을 때는 떨어지는 점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바로 외부 무장창의 부재로 스텔스 성능의 저하, 이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기자가 이 부분까지 쉴드를 쳐주고 있습니다. 진짜 KF-21이 좋은가 봐요. 이 스텔스 성능 저하에 대한 단점은요, KF-21이 기체 형상을 스텔스 형상으로 가져갔고 또한 특수 도료로 RCS를 낮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기체면 괜찮은 성능이다 라고 KF-21의 외부 무장창의 부재를 좀 커버를 쳐주고 있습니다. 디펜스 24가 물론 폴란드의 일부 매체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 이 밀리터리 매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매체들에서 어느 정도 비중이 있게
그리고 긍정적인 이 기사를 씀으로써 여론을 지금 조성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땐.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폴란드가 KF21을 선택함에 있어 좀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한번 의견을 내봅니다. 자, 그리고 먼 미래 이야기지만 블록3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블록3가 개발되면 5세대 이상, 즉 5.5세대 기체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완벽한 스텔스 성능, 그리고 대한민국의 신형 센서와 엔진을 사용할 예정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재밌었던 부분은요, 이 시점에서 KF21이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개발하고 있는 G캡과 유사한 기체가 될 전망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디펜스24 기자가 봐도요, 영국이 진행하고 있는 G캡의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6세대를 표방하고 있지만 결국 실제로 개발되는 기체는 이 스텔스 기체에서 엔진 퍼포먼스와 전자장비의 향상이 있을 거다 라고 예측을 하는 대목임을 볼 수 있습니다. 즉 KF21이 이 5.5세대 기준으로 2030년대 중후반까지 개발이 되면 사실 G캡보다도 더 빠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디펜스24의 기자가 잘 캐치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강조를 했고요. 자, 그러나 이 블록3가 기자가 얘기했다시피 아직 먼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말한 배경은요, 폴란드가 2개의 전투 비행 대대용 32기의 기체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이 블록3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대체 전력을 사용해서 기다린다고 해도요, 대한민국이 개발하면서 기술적으로 난관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프로그램의 일정 지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3로 KF21을 도입하는 것은 폴란드의 전력 교체 시급성과 프로그램 일정 지연에 대한 우려로 선택을 할 수 없다. 그리고 블록1 같은 경우는 아직 해외 여러 나라가 뭔가 검증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직 대한민국 공군도 이 블록1 기체에 대해서 충분하게 완성도 측면에서 검증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블록1과 3는 선택할 수 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맞습니다. 폴란드의 블록2 도입성에 대한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폴란드가 KF21을 도입한다면요, 이러한 블록1의 미완성, 그리고 블록3의 위험성 때문에 블록2라면 유력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대목에서 폴란드 내부적으로도 블록2를 유력한 선택사항으로 보고 있다, 이런 점들을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대한민국이 KF21을 성공할 수 있었던 개발 방법, 국제협력과 단계적 발전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KF21의 포지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은 포지션이라고 써놓긴 했는데요, 비교 분석의 내용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비싼 물건 살 때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라면 여러 후보 제품을 놔두고 가격, 성능, 편리성, 적합성 이런 것들을 따지잖아요. 디펜스24가 지금 KF21을 두고 다른 기체와 이런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디펜스24는 KF21의 포지션이 F-15EX와 F-35A의 중간에 어디쯤의 기체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좋은 평가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최고 속도의 비교입니다. 최고 속도 같은 경우는요, 타이푼의 2.35, F-15EX의 2.5에는 다소 못 미치는 속도이지만 F-35의 1.6보다는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작전 고도와 관련해서는 KF-21이 약 16.5로 타이푼과는 비슷하지만 F-15EX와 러시아의 최신 기종보다는 다소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F-35의 15km보다는 다소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 속도와 작전 고도만 보면 왠지 KF-21이 F-35를 능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다음은 엔진과 관련된 비교의 내용입니다. KF-21은 GE의 F414 엔진을 쌍발로 구성하고 있으며 총 추력은 애프터버넛이 195.8kN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총 추력 면에서 단일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 F-35와 비슷한 수준이다 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F-35의 F-135 엔진이 애프터버너를 사용하지 않을 때 125kN의 추력을 발생할 수 있고, 애프터버너 사용 시 193kN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추력 면에서 F-35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최대 이륙 중량입니다. KF-21 같은 경우 25.6톤으로 F-35의 약 30톤에 비해 어느 정도 좀 모자란 부분이 있죠. 자, 그러나 추력
추력 대비 중량비는 KF-21이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위에서 나오는 게 맞지 않았나? 제가 정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추력은 비슷한데 KF-21의 중량이 더 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2톤 정도가 아마 더 낮을 겁니다. 자, 그래서 최대 이륙 중량 측면에서는 F-35가 5톤 정도 앞서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작전 반경과 관련된 내용은 KF-21이 1000km대로 F-35나 F-15EX 타이푼 대비 20에서 25% 낮은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의 지리적 조건을 고려한다면 적절한 수준으로 F-16보다는 길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작전 반경을 고려해도 KF-21은 폴란드의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잠시 이야기한 그 스텔스 성능과 관련해서는요, RCS가 러시아 전투기들보다는 작고 탐지 센서 성능이 우수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유럽의 무장까지 통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얘네 왜 그럴까요? 디펜스24 살짝 겁납니다 이제. 자, 그래서 디펜스24가 생각하는 KF-21의 포지션은 F-15EX나 유로파이터 타이푼보다는 살짝 높은 포지션에 위치를 하고 5세대 기체인 F-35보다는 살짝 낮은 등급에 속한다 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예. 제가 다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기사에서 KF-21의 포지션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다음은 무장 호환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사에서는 KF-21이 미국산, 유럽산, 그리고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다양한 무장을 언급하면서 상당히 밴드위스가 넓은 무장 호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장들을 뭐 하나하나 언급하기에는 기사의 내용도 상당히 길고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요.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기사는 대한민국의 무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공대공과 관련 해서는요, 대한민국이 개발하고 있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언급하고 있고요. 공대지 미사일과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한국형 타우러스 철룡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자국산 대한민국 이러한 다양한 국가의 무장을 통합할 수 있다는 데서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다양한 통합성 때문에 무장의 공급처에 대한 유연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미티어 미사일을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렇겠죠. 폴란드 입장에서는 이 자금이나 운용성 그리고 이 지정학적 조건들을 보면은 유럽산 무장을 운용하는 것이 유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미티어를 상당히 여러 번 언급을 하고 있고, 이 미티어를 사용함으로써 공중전 능력을 대폭 강화할 수 있는 큰 장점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KF-21의 다양한 무장 호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 폴란드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선택을 최종적으로 내리기 위해서 KF-21의 장단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먼저 폴란드가 KF-21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KF-21 블록2의 인도 시점이 2028년에서 2032년으로 고려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블록1을 운용을 하고 그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과제들이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 즉 폴란드가 지금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블록2 시점까지 기술적으로 성숙 가능할지 이 가능성에 대해서 불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잘 해왔기 때문에 향후 일정들도 문제없이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 그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앞으로 진행해야 될 더 어려운 통합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KF-21의 단점으로 꼽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잠재적인 기술 문제 때문에 인도 시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라고 단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적 문제 외에도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절충 교역안의 부족과 이 KF-21에 어떻게 보면 대안이라 할 수 있는 F-35, 즉 미국 장비를 구매하게 되면 외교적으로나 안보적인 측면에서 그만큼 이익을 더 가져올 수 있다. 또 이런 단점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KF-21의 제조국가 대한민국과의 거리가 상당히 존재한다라는 점을 단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K2나 K9은 어떻게 도입합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예를 가지고
폴란드가 KF21을 도입하면 대한민국에게 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즉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스스로 자기가 답을 하고 있어요. 아주 현자가 따로 없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절충교역안, 그 다음 외교안보적 문제, 이런 거리,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폴란드에 이런 사항들을 지금 제공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매력적인 경제 대안에 대해서 제안을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뭐 차관 등이 포함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니면 장기 할부 뭐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두 번째, 정치적인 면을 고려해봤을 때 절충교역안이 부족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KF21 폴란드에 넣고 싶으면은 산업 분야의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부품 생산 이전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보장을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아까 제조국과의 거리가 멀다라고 양념을 쳤잖아요. 이 양념을 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KF21의 MRO, 즉 유럽에서 KF21의 정비창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 역량을 이전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뭐 제가 유추한 게 아니고요. 기사에 이렇게 해달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K2, 뭐 K9, FA50 벌써 여러 장비들을 수출을 했습니다. 물론 뭐 천물을 포함해서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작전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폴란드가 생각하는 KF21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제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KF21의 장점은 F-35 대비 고도, 속도, 가속성 측면에서 오히려 5세대 기체를 능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에 부분적인 스텔스 성능까지 보유하기 때문에 공중 우위기로 폴란드에게는 적절한 능력을 갖춘 기체로 평가가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이야기됐지만 유럽의 무장, 특히 미티어 같은 공대공 미사일을 통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러시아 기체들보다는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 개발된 신형 기체로서 향후 확장 가능성에서 잠재력이 매우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중동의 국가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첫 수출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 해외 수출을 할 수 있는 기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기술적인 장점들은 우리가 봐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주목한 점은 바로 이겁니다. 많은 유럽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인 폴란드의 입장에서 봐도 첫 수출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 빠른 시간 안에 진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디펜스24의 기사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기사를 읽고서요, 확신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조급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이란의 전쟁,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미국이 전통적인 우방 국가들을 살피지 않는다는 이런 조건들로 봤을 때 절대 우리가 일본처럼 빤스까지 벗어주면서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고 이게 확신이 들어요. 자, 그러니까 시간을 좀 여유롭게 갖고 우리 방사청 그리고 카이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 응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그렇다고 국뽕에 빠져서 객관적인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 또한 물론 객관적인 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위치를 잘 평가할 예정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폴란드가 이야기하는 KF21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으로 영상 제작을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